당신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거짓 자아와 더불어 견고하기가 당금질한 무쇠와 같은 가치 체계를 구축한다. 그들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이 가치 체계다. 이 가치 체계는 절대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을 아주 높게 둔다. 그들은 정의, 정직, 충직성, 우정,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기준을 일반적이고 자명한 기준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모두와 공유하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은 종종 좌절을 불러온다. 그들은 세상의 불의, 사람들의 악의와 배신을 발견할 때마다 아연 실색하고 붕괴한다. 그래도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에게 상담을 받은 어느 이상주의자도 이렇게 부르짖었다. 저는요, 그냥 세상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절대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양극단으로 갈라진다. 만인에 대한 호의에서 친절을 베풀고 남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사람, 참을성과 이해심이 남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고지식한 잔소리꾼이 되어 자신의 도덕 규약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탄할 수 있다. 버릇없는 사람, 얌체 같은 무임승차족, 부정행위자에게 시도 때도 없이 호통을 치는 사람 말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든가 성마른 꼰대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게 아니면 탁구공처럼 끊임없이 그 두 역할 사이를 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순수 가치 체계를 발전시키게 되는 주요한 이유는 그들이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자신은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이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사회적 규약은 그들의 이해를 벗어나거나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암묵적인 약속, 위선, 비겁한 꼼수,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이 너무 많다. 왜 단순하고 솔직해질 수 없나? 그들의 완벽한 이상은 현실의 천장 아니면 바닥에 붙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천장과 바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토록 불완전하고 어긋난 현실을 소화하고 자기네들의 진실을 회복하려면 오만 가지 왜곡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나 가정에서 그들은 온갖 불의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태를 왜곡하면서까지 중재 역을 맡는다. 물론 왜곡에 힘입어 중재를 한다는 것은 몹시 지치는 일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신념을 버리라든가 다 놓아버리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종종 사정을 봐줄 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이러한 비판은 그들에게 상처가 되거니와 사실 말이 안 된다. 가치 체계라는 것은 특수한 사정과 자질구레한 입장 차이를 따지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다 봐주다 보면 뭔가를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배려는 배려대로 이상하게 변질되기 십상이다. 내가 너무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각 사정의 미묘한 차이들을 감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살인하지 마라. 그렇긴 해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가 되고 만다. 가장 근본적인 금지 조항들조차 이렇게 물렁해지고 점점 더 허용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이들이 아무것도 대충 넘어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들 중 상당수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으려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마리즈는 남편에게 자주 욕을 먹거나 손찌검을 당했다.
얼마 전부터 나는 마리지가 남편과 잘 헤어질 수 있도록 도움과 격려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마리즈는 약속과 맹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지키고 싶어 했다. 그런데 결혼은 그녀가 중요시하는 가치들의 총집합 아닌가? 남편은 그녀가 식탁 냅킨을 잘 접어두지 않았다는 핑계로 집안 건사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라고 욕하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마리즈는 그런 욕을 먹어도 항상 열심히 청소, 빨래, 식사 준비를 했고 내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럼 당신이 냅킨을 접어 밥도 당신이 해, 청소도 당신이 하고 살아 라고 쏘아붙이고 집에서 나와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녀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부정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다. 행여 반항을 하면 남편이 폭력을 쓸까봐 두려워서 했을까? 하지만 마리즈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화를 안 내는 것 뿐이에요. 나는 그 정도까지 화를 낼 줄 모르는 건 상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넌지시 말해보았다. 마리즈의 대답은 이러했다. 아, 걱정 마세요. 그 사람 좋으라고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니까요. 어디까지나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을 지키고 싶거든요. 치사하게 보복이나 하면서 저까지 남편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하건 저는 제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부부상을 지키는 것이 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가치체계는 보기 드물게 청렴하고 사욕이 없다. 나는 가끔 그들에게 장난삼아 이런 딜레마를 제시한다. 혼자 걸어가다가 지갑을 주었어요. 현금이 꽤 두둑한데 신분증은 없고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있는 단서도 없어요. 어떡할래요? 주인을 찾아줘야죠. 아니, 이름이나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니까요. 아무나 와서 그거 내 거예요 라고 하고 돈을 제 주머니에 챙겨도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없어요. 나는 주인을 찾을 가망이 거의 없다. 현금이 적지는 않지만 나중에 증죄가 될 만큼 큰 액수는 아니다. 돈을 가져도 들킬 염려는 전혀 없다고 그를 꼬드긴다. 이러한 유혹은 대체로 아무 소용도 없다. 알아요. 좀 바보같이 보일 거예요. 어쨌든 난 그 돈을 가질 수 없어요. 알았어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당신 아닌 다른 누군가 돈을 자기가 갖기로 했어요. 이 결정이 놀라운가요? 조금은요.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더 놀라겠지만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대부분 매우 공평무사하다. 돈은 그냥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남의 심리를 조종하기 좋아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좋은 먹잇감은 없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가정, 친구관계, 연인관계, 심지어 직장에서까지 돈줄 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이 돈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벗겨 먹어도 좋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기꾼이 꼬이는 법이라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허투루 돈을 쓰면 정작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한 돈을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두고두고 타일러야만 그들도 조금 정신을 차린다. 자신의 신념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도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세계관을 남들에게 조용하지 않는 걸로 충분하다. 이상주의자들은 자기다운 모습을 지키면서도 현실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산 물건을 점원이 빠뜨리고 계산하지 않았다든가 하면 바로 시정해 달라고 하죠.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금전적으로 이익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요. 크리스틴이 내게 한 말이다. 이상주의는 이상한 주의가 드는 현실. 이 순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가치 체계만이 유의한 것 같다. 절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가치 체계를 액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구는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가치 체계를 조금 비판해 볼까 한다.
그들의 가치체계는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나 맞는다. 불성실하고 비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맞지 않고 야수 같은 인간들에게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사자가 새끼 고양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는 없다. 요컨대 이 체계에는 악의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법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다. 게다가 이 책에는 친절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도 사람이 너무 좋아도 바보스럽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적정선인가를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가치체계는 무조건적인 VIP 접대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짓자아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가치체계의 또 다른 불편사항은 그 자체로 충족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통용되는 규범과 규약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신활동이 비범한 사람이 사이에 버젓이 존재하는 어떤 규칙이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 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그의 결정은 그의 가치체계로 미루어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그들 특유의 통찰력으로 보통 사람들이 잘 감지하지 못하는 부조리, 불의, 위험, 박애정신의 결여를 알아차린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반항을 엉뚱한 도발이나 일시적인 기분에 따른 행위로 오해한다. 결국 그들은 실망을 맛볼 수밖에 없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원칙적으로 대단히 정직하고 규칙을 양심적으로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규칙이나 악법에 대해서는 예의로 둔다. 매사에 의심 많고 태도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자기 이상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단호한지 모른다. 항상 그들의 개인적인 윤리가 이긴다. 그 윤리에 입각한 것이라면 일탈 행위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고 벌금을 내거나 나아가서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들은 떳떳하게 벌을 받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독재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다. 그들의 용기는 그들의 신념만큼 굳건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형국이 된다. 프랑스와는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에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못된 녀석들과 맞서 싸우곤 했다. 그래서 많이 치이고 힘들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였을까. 그는 그 상황에서 드라마 삼각형을 발견할 만큼 충분한 거리를 두지 못했다. 프랑스와는 가해자를 가해자로만 보았고 피해자가 그의 생각만큼 무고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모른 채 구원자 노릇을 했던 것이다. 권위와의 관계도 대개 원만치 않다. 질투, 시기, 알력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가치 체계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대단한 직책에 있든지 간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게 정상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올곧은 성품, 남다른 용기, 뛰어난 자질 앞에서는 허심탄회하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진심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탄복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면 평사원과 회장님을 똑같이 대한다. 굽실대고 찬사를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거물들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를 다소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윗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처음에는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과의 문제로 시작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에서 상사들과 기싸움을 하느라 진을 뺀다. 그들은 완장만 찾다고 윗사람 대접을 해주지는 않는다. 윗사람 노릇을 하려면 실제로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야 한다고 가급적 명석한 판단과 지시로 그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우익의 질서 자체를 존중하는 감각이 없는 편이다. 필립은 내 말이 100번 옳다고 했다. 회사 식당에서 인사부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교육 연수 휴가를 쓰고 싶다고 말해 두었거든요. 직속 상사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펄쩍 뛰더군요. 제가 무리하게 휴가를 쓰려고 한다면서 노발대발 하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육연수 휴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신청한 게 왜 잘못이에요? 어쨌든 직속 상사에게 먼저 얘기를 할 걸 그랬나 봐요. 필립 입장에서는 인사부보다 직속 상사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휴가는 인사부에 신청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그런 절차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대하려는 태도가 위계 질서에 기대어야만 자신의 직책과 정당성이 확보되는 사람에게는 못마땅하기도 하고 위협적이기도 하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을 너무 많이 겪는다. 그들이 상대를 안심시킬 만큼의 존중을 보이려고 노력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갈등이다. 직장에서도 경영인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일개 사원이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아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속출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직장 생활은 거의 예의 없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들의 지성, 상식,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 무엇보다도 그들 특유의 완벽주의가 직장에서 여러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을 낳는 것이다. 이제 이 가치 체계의 마지막 단점을 지적하겠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통찰력과 자연스러운 호의를 바탕으로 상대의 잠재적 자질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곤 한다. 맞아요. 제가 딱 그렇다니까요. 베로니크가 무릎을 쳤다.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연예인을 봐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이모가 더 돋보일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어디를 집중 관리해라. 어디가 예쁘니까 그 부문을 부각시켜라. 당신은 어떠한 점이 매력이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져요. 제 조언을 듣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근사한 사람이 될 텐데 말이에요.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자신이 만나는 상대도 본인의 잠재적 자질과 가능성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 이처럼 지나치게 긍정적인 시선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상대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구는 걸까 어리둥절해하고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아부를 하는 거라고 오해한다. 또는 너무나 맑고 투명한 시선이 자신을 벌거벗기는 것 같아 불편할 수도 있다. 상대도 자신의 현주소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능력 혹은 위상의 간극을 깨달았을 텐데 그것도 참 곤욕스럽고 정신적으로는 괴로울 것이다. 오직 심리 주동자들만이 이러한 정신적 과잉 활동의 허점을 조아라 하며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다.